자, 강의 시작합시다. 어저께는 우리가 정책 대안이 어떻게 탐색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탐색된 정책 대안을 추진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를 예측을 해보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 정책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결과 예측이란 뭘 말하는 거냐? 여기 있는 대로 정책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걸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예측은. 분석적 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 어렵느냐? 결과를 예측한다는 논리 자체도 어렵지만은 그 예측에 필요한 정보, 자료들이 굉장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측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이 과거에 써봤던 정책, 그때 그 결과가 나왔던 거, 그게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 정책. 외국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추진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과거와 지금이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외국과 우리나라가 정책 환경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가능성을 언제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라. 근데 예측 방법 중에 가장 과학적이라고 알려진 것이 논리적, 과학적 모형을 작성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형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모형은요, 현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현실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그래서 이것만을 모형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먼저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자, 모형의 그림부터 먼저 보죠. 쌀 가격이 변동했다. 그런데 이 변동된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쌀이 많이 남아 돌아서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쌀 가격 자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쌀값이 안정이 되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근데 쌀값이 올라갔다.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올라가는 거 좀 억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요, 쌀값을 너무 억제를 시키면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쌀 가격을 적당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쌀값을 좌우하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쌀값은요, 경제학자들이 아주 초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수요가 증가하면, 즉 쌀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값이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즉 파는 사람이 많아서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쌀값은 떨어진다. 그 관계를 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쌀 수요 속에는 온갖 요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군대용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고용으로 쌓아두는 것도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는요, 이게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나와 있는 숫자는요, 우리가 흔히들 모형의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의 파라미터.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경제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단순한 모형에서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수요가 몇 퍼센트 변화할 때 가격이 몇 퍼센트 변화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수요가 1% 증가했다.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먹는 양이 옛날에는 서울 시민들이 다 모여서, 울산 시민이 다 모여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먹었는데 거기에 1% 수요가 증가했다. 시내에서. 그러면 쌀값이 0.9% 상승한다. 그게 여기에 플러스 0.9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농가에서 쌀을 대량으로 내놨다. 공급을 했다. 그 공급량이 지금 현재 공급량에 비해서 1% 증가하면 쌀값은 0.8%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난 숫자 0.8로 나타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영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요 나타나는 숫자는 영향의 강도입니다. 강도가 얼마만큼이냐. 자, 이래서 이 표를 보면은 위에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합니다. 즉, 모형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 가급적이면 인과관계의 강도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 놓고 보면은 원인을 어떻게 조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맞다면은, 이 파라미터가 맞다면은, 쌀 공급을 5% 증가하면 쌀값이 4% 하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 증가하면은 0.8% 하락합니다. 2% 증가하면은 1.6% 하락. 이런 식이죠. 그래서 5% 증가하면은 4%가 값이 하락한다. 이런 건데, 다시 앞에로 돌아가서, 모형이라는 게 현실의 추상적 표현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런다. 그래서 상품 가격 변화를 알고 싶으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단순하지 않은 게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형은 확률 모형과 확정 모형이 있다 그럽니다. 확정 모형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바로 앞에 본 모형이 확정 모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모형이 확정 모형의 대표적인, 무엇이 확정됐느냐 하면은 파라미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요가 얼마 변할 때 가격이 얼마 변할, 공급이 얼마 변할, 파라미터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확정 모형인데, 이 확률 모형이라는 것은 파라미터가 즉 원인이 변했을 때 그 원인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그 강도가 확률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즉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됩니다. 옛날에 쌀 부족할 때, 요즘도 합니다만은 농사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 농업용수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저수지를 공급을 해서 저수지 공급이 어떤 결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서 쌀을 얼마만큼 정산시키느냐라고 할 때 강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효과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강우량이 풍부하다. 그럼 저수지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강우량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저수지 건설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말하자면 정산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강우량이 굉장히 적다. 평년보다 훨씬 적다. 또는 평년 정도 강우량이 나온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은 평년 이상 강우량이 나올 때는 쌀 정산이
예를 들어 9,000톤이 된다. 무슨 말이냐? 어느 지역에 저수지를 큰 걸 지었는데 그 지었을 때 짓지 않았을 때 평년에 비 오는 수준으로 하면 얼마만큼 쌀이 생산이 됐는데 저수지 그걸 지어서 공급량을 이만큼 하면은 평년 강우량만큼 나올 때는 쌀 정산이 1,000톤이 나온다. 10,000톤이 된다. 평년 이상으로 강우량 나오면은 정산 효과가 적습니다. 저수지 효과가. 9,000톤이 된다. 이하는 11,000톤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이 갖고 오는 쌀 정산 효과가, 즉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게 미치는 페르메트의 크기가 상황 변화, 상황에 따른, 그리고 그 상황 확률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때 그 상황 변화, 그걸 상황이 나타나는 확률로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냅니다. 이래 되면요, 평균치를 보면은 결국은 쌀 생산 많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A 지역에 저수지를 건설했을 때 정산효과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평년 가구로 생각하면 쌀 생산 많톤이다. 다른 지역은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확률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상황 변화에 있다. 확률에 따라서 정산 효과가 다를 때 그걸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형은 단순한 게 우리가 간소성 그럽니다. 80원이라고 그러는데. 모형이 너무 복잡하면요,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조금 이따 보게 되는데, 그런데 대신에 모형은 현실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중요한 요소를 다 집어넣어야지 그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그 모형의 예측력은 모형의 정확성이 장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은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지면은 예측력이 커진다.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소성 그런 게 있습니다. 모델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쉽게 파악을 할 때, 이거 쉽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모형을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확률 모형으로 표현하면은 확정 모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이 그림치의 일을 확정 모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평년 이상 강우량, 평년 이하 강우량이 떨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둘 다. 집어넣어도 결과는 평년 강우량 10,000톤입니다. 10,000톤인데 마찬가지니까 떨어버리고 그냥 확률도 표현하지 않고 A 지역의 저수지 건설하면 농업 용수 공급 효과가 쌀 정산 10,000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확정 모형입니다. 이 확정 모형은 평년 강우량 얼마다 뭐다 그 따질 필요도 없이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제에 가깝게끔 어떨 땐 비도 많이 오고 어떨 땐 적게 오고 어떨 때는 저 평년과 같이 오는데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기 위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야, 평년 강우량 확률이 과연 평년같이 올 때 0.6이냐 확률이, 아니면 0.55냐 0.7이냐 얼마든지 논쟁이 붙을 수 있고 그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평년 이상 경우 확률이 과연 저렇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하가 이렇게 될 거냐, 뿐만 아니라 이상 강우량 때 과연 정산이 이만큼 될 거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률 모델보다는 확정 모형이 단순해서 훨씬 우리가 이해도 하기 쉽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정보도 딱 그걸 뽑아서, 그래서 모델이 간소할수록 우리가 이용하기가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은 변수가 많고 관계도 복잡해지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잡아내기도 힘들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잡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간소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니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 모델 그러면 굉장히 학문적 용어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이 사람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자동차 그 조그마한 자동차 달리서 하는 그것도 자동차 모형입니다. 근데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자동차 모형하고 기계공학과의 학생들이 자동차 모형을 갖다 놓고 연구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자동차 모형은 바깥의 모양, 그게 자동차하고 가깝게, 아주 가깝게,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예쁜 게, 그래서 애들이 필요한 그런 파트를 살려서 만듭니다. 만들고 자동차 공학과의 학생들을 위한 자동차 모형은 엔진과 트랜스미션과 바퀴하고 뭐하고 서로 에너지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엔진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용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형이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파트만 이렇게 발제를 해가지고 그려내고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그려줘야지 그 모형을 만든 사용, 용에 쉽게 이용이 됩니다. 쉽게 이용이 되면 말하자면 실용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 모형은요, 왜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은 우리 경제학이 수리적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야, 경제학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하고 유리됐다, 떠나버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현실에 나와 있는 모든 요소를 모형 속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만 집어넣어서 그것이 변할 때 나타나는 결과만 보려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정책 대안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대안 추진했을 때. 그랬을 때 사용하는 모형, 그게 이런 식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모형이 단순할수록 사용하기는 쉽지만은 예측력이 떨어지고 예측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아주 복잡해져서 사용하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그래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다. 모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와서는요,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야, 그럴 게 아니라 정책 대안을 조그만 규모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크게 추진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정책 실험입니다. 뭐 보면 당장 아는 겁니다. 소규모로 소수 정책 대상자에게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요 정책 실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지금 정책 평가론이 나중에 전부 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요즘 와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리시 메이킹, 증거에 기초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다. 어떤 이야기냐? 정확한 모델이나 과학적 이론을 적용해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든지 정책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 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자. 이게 에비던스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 근데 모델이나 과학적 이론을 적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는 그게 과연 에비던스가 되는 건지 증거가 되는 건지 사실이 정확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리시 메이킹 강조를 하는 사람들은 정책 실험적인 요소를 강조를 합니다.
실험.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정책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실제로 나온 게 뭐냐. 실제로 나온 결과를 증거로 삼아서 그 증거가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자연히 주관적인 결과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난번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델파이 방법 또는 전문가의 집단 토의. 더 이상 막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야, 이 대안을 추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익명성으로 다른 사람 모르게 나온 걸 한 바퀴 돌려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측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자기 다시 판단해서 또 예측을 해서 자기 예측 결과를 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낸 거 한번 다시 보고 한 3라운드쯤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강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막 우리가 델파이 방법이 이해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거 정책이라든가 외국어 정책이라든가 모델을 이용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실험을 한다거나 이게 어려울 때 할 수 없이 주관적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정책 결과 예측이 어려우냐. 그 핵심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불확실성 그런 말이 뭐냐 이건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알아야 할 것이 요거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아는 거는 훨씬 모자란다. 그 아는 거하고 알아야 될 거하고 그 차이 그게 불확실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막 이런 말을 몰라도 되고 정책 결정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심각한 경우는 어느 경우냐. 마지막에 나옵니다. 대안 추진 결과를 잘 모른다. 야, 이거 추진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여기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간단한 그림입니다만은 불확실성을 발생시킨 모든 원인이 여기 있다. 첫째,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할 때 그 예측하는 데 필요한 논리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모형이라는 거 머릿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쌀값이 올라갔는데 정부에서 정부비를 방출한다더라. 이만큼 방출하면은 과연 쌀값이 안정이 될까? 어떻게 될까? 라고 그런 머릿속에 사람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가격은 떨어지지. 수요가 증가하면은 물론 가격이 올라가고. 머릿속에 그립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모형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그리는 경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그리는 경우,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원인이 나와서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될까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은 그게 모형이 됩니다. 그 모형이 잘못됐다, 엉터리다. 당연히 그러려면은 또는 모형이 확실하지 않다. 당연히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지. 확실하지 않다. 근데 모형성이 나타나는 변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쌀 수요, 공급, 가격 그럴 때 이게 다 변수들인데 하나하나가 그 변수에 대한 자료. 지금 말하자면은 쌀 공급을 1% 증가시키면 된다. 근데 쌀 공급이 지금 현재 얼마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쌀 공급이 하루에 울산시에서 한 100섬이 시장에 나오는데 거기 1%를 증가시킨다. 한 섬 늘린다. 이렇게 돼. 100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100석이 나오는데 착각을 해. 200석이 나오는 걸로 착각을 했다. 50석밖에 안 나오는 걸로 착각을 했다. 말하자면 변수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근데 모형이 정확하거나 변수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그거를
그걸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모형을 만드는 머릿속에 그걸 그리고 있는 정책 결정자, 이용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부족했다. 시간이 없다. 경비가 부족해서 모형을 정확한 걸 만들지 못한다. 이러면 모형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경비도 부족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다. 그럼 변수에 대한 자료가 부정확했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변수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뽑을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정책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 예를 들어 쌀의 수요 공급은 아까와 같이 그렇게 나왔는데 주택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조금 더 나가서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막 끼어들고 나가고 하고 막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복잡. 상황이 복잡하고 동태적으로 변하면은 자연히 우리가 머릿속 그리는 모형이 정확하지 못하죠. 변수에 대한 자료도 그냥 잘 얻기도 어렵고 얻어낸 자료가 부정확해지고 이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용자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상황이 복잡하고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노래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불확실성을 대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더라. 어떤 식이냐 하면은 여기에 상황 자체를 통제한다는 말이죠. 복잡한 상황, 문제 상황. 이런 건데 여하튼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가능한 대로 시간을 늦춰서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자. 점증주의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는요, 나중에 정책 결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점증주의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성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때 이 점증주의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걸 좀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불확실성 극복하는데 점증주의적 방법이 이런 겁니다. 정책을 맨 처음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려고 생각 안 한다.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있는 정책, 그걸 그대로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약간만 바꾼 점증주의라는 게 정책을 약간 증가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점증한다고. 증가시켜서 변화시켜서 그럼 결과 예측이 좀 쉽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대로 정책을 밀어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다른 것도 막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때 들어온 정보를 다시 이용을 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상황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데 경쟁하는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새로운 물건 내다 놓을 때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 얼마만큼 팔릴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쟁업체들이 서로 담합을 합니다. 야, 우리 이 물건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가격을 얼마 정도 하자. 얼마 여기서 아주 비싸게 받으면 한 5% 비싸게, 아주 싸게 받으면 한 5% 낮게,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서로 경쟁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상황 자체를 통제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업체가 함부로 다른 변화를 일으켜버리면은 결과 예측이 어려우니까.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중복성을 설치한다. 이 말은요, 리던던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원래 기계학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리던던시. 자동차 부품 중에요. 자동차 부속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들? 자동차 부속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리면은 바로 생명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요, 주 브레이크에다가 반드시 보조 브레이크를 한 개를 반드시 보조 브레이크를 만들어 끼워 놓습니다. 그 주 브레이크 고장이 나면은 보조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키려고.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중복성을 리던던트한 파트를 부속품을 붙였다. 중복성을 설치한다. 이게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방 정책에서는요, 이러한 정책을 밀고 나가자. 근데 이 정책이 실패를 겪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리던던트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면 전쟁을 할 때요, 주력군이 쫙 쳐들어갔을 때 그 주력군이 피하거나 후퇴할 때는 그 밑에 뒤에서 또 받쳐주는 군대가 있고 옆에 매복하는 군대가 있고 라는 식으로 만드는 중복성 경쟁. 이게 정책의 경우도 아주 중요한 정책의 경우는 중복적으로 말하자면은 정책 대안을 추진을 할 때 거기에 상황이 불확실하면은 그다음에 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악조건 아주 상황 어려울 때 대비해서 좀 붙여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악조건 가중 분석 그런 게 있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측이 어려운데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어떤 대안을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른 대안들보다도 결과가 우수하더라. 그러면은 그러한 대안, 그 대안을 채택을 합니다. 악조건을 말하자면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 놓고 결과가 그래도 좋으면은 채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조금만 더 좀 보가니 한 파트만 더 봐야지 이 시간 여유가 지금. 정책 대안이 이렇게 결과가 예측이 되고 나면은 그걸 이 대안들을 비교 평가를 해야 돼. 비교 평가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놈을 고르자. 이래가지고 고르는 게 말하자면 정책의 결정입니다. 결정인데 비교 평가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성. 그 다음에 볼 게 실현 가능성. 소망성이란 뭐냐 하면은 바람직스럽다. 그 정책 결과가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우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효과성, 능력성, 형평성 그런 게 있는데 효과성 보면 압니다. 효과성 그런 목표 달성 정도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갑자기 서울에 주택값이 전세값이 막 올라갔다. 근데 대안 A를 채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대안 B를 채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안 A를 보니까 이 대책을 채택을 하면은 전세값 올라가는 거 10% 내로 억제시킨다. 대안 B는 어떠느냐? 15%, 20%까지 막 올라갈 수 있다. 말하자면은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은 그 목표 달성 정도가 좋은 대안이 효과성이 좋은 대안입니다. 목표 달성 정도를 효과성. 근데 이 정책 효과 그러는 게 정책 존재 이유입니다. 왜 그 정책을 전세가 안정 정책을 추진을 하느냐?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효과성 그러는 게 목표 달성 정도고 그게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추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추진하는데 희생이 너무 크다. 그럼 못 채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값 안정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전세 주고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무조건 전세값은 딱 고정이다. 이제 변동 못 시킨다. 마음대로 이제 전세 말하자면
계약을 맺을 때 이 값 딱 정해놓고 꼼짝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효과는 발생.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세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전세값을 좀 비싸게 주고라도 빨리 나는 좀 전세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전세 내놓는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이게 지난해 벌써 한 20%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있는 전세 그 사람이 너무 딱해서 봐줬는데 이 사람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나 이제 이 사람한테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20%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정부에서 깊이 개입하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한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정책 비용입니다. 사회적으로 치루어야 될 대가, 희생. 그게 그 정책의 비용이 되는데 이 비용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정책 효과성이 중요한 비교평가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비용을 감안하지 못한다. 근데 비용을 고려 안 해도 좋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서 이기거나 패배하지 않는. 그때는 희생이 아무리 따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지지 않아야 된다. 적어도. 그러면 비용 감안 안 하고 몰아붙입니다. 이런 경우가 외교나 국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았다. 능률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